오늘 어빌리티 시스템즈 AI데이 2025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AI와 산업 융합을 위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빌리티 비전을 이끌고 계신 신재일 대표님을 모셔서 환영 인사와 개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신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몇 글자 안 되지만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와 산업융합 그리고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먼 지역에서 이곳 오송까지 와주신 여러분께 특별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오늘의 행사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하지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또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따뜻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새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 문은 절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AI는 우리가 그 가능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AI를 단순한 도구로 여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사고와 산업을 혁신하는 촉매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각별한 집중과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AI와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의 사례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열어갈 미래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각자의 통찰과 열정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의 논의를 통해 영감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논의와 교류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조촐히 준비하면서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넉넉하게 준비했고 소량의 주류와 음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스케줄을 식사 시간까지 같이 고려해서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조연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은 권건우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석학께서 2025 AI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협회장님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실 권건우 협회장님은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협회 회장으로서 AI와 데이터과학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2025 AI 트렌드를 주제로 미래를 전망하는 귀중한 통찰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권건우라고 현재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공지능대학과의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제가 제목을 AI 전쟁, 오늘 생성 AI 전쟁이죠. 진짜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벌어졌던 인터넷보다 어쩌면 더큰 그런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표 그림은 우리가 모두 아는 스타워즈 시리즈 영화입니다. 이쪽 오른편에 보면 해리슨 포드 아시죠?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 뒤에 보시면 배우인 캐리 피셔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제 어릴 적에 그 스타워즈 시리즈에 하얀 옷을 레아 복주라는 그런 역할로 굉장히 우리 감동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오른쪽 분들보다는 왼쪽에 있는 그 레이라는 새로운 또 세계가 나타나서 스타워즈의 새로운 시리즈를 지금 리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공지능도 원래는 역사가 50년, 70년 가까이 그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생성형 이야기라고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첫 시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제프 힌트니스 인생을 바쳐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큰 사고를 일으켰던 제프 힌트니스가 어제 여러분들 그 노벨상 시상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한강자가 이제 문학상 노벨 문학상 받고 그 앞에 보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평생을 거쳐서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제프 힌트니스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했습니다. 그 제프 힌트니스가 인공지능의 기초를 놓았다면 지금은 새로운 존재들이 생성형 AI 시대를 드디어 활짝 열어젖혀서 지금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작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69년도 모두가 기억하고 있죠. 우리 과학기술 역사에 있어서 아폴로 11호가 발칭이 우리가 아시죠? 나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그 아폴로 발사식이 바로 1969년도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과학기술의 역사입니다. 근래에 2016년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인류를 대표해서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알파고가 과학 대회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저는 당시에 이세돌 구단이 1위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알파고가 4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남자는 신진도 구단, 여자는 최정 구단이 세계 과학기를 쓰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면 이세돌 구단까지는 사고에 있는데 요즘에 우리 잘 나가는 한국의 과학기술은 인공지능에 과학을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2년이 딱 됐습니다. 22년 전 22년 12월 30일 오픈 AI라는 아주 400명이 넘는 실리콘밸리 작은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챗 GPT라는 서비스를 아주 슬그머니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갤럭시나 애플의 이런 아이폰 같은 것을 발표할 때는 어펙 행사라고 해서 진짜 대대적인 마케팅을 보이는데 오픈 AI 챗 GPT는 릴 방법이라고 해서 어펙 행사가 없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그냥 인터넷에 살구머니 서비스를 노출시켰는데 5일 만에 100만 명, 2달 만에
때까지 만들어낸 어떤 서비스, 어떤 이벤트가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는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마 22년 12월은 우리 앞으로 우주선처럼 모두가 기억하는 그러한 인류 과학 기술 역사에서 기억되는 그러한 연도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역이 바로 오픈 AI의 CTO였던 미라 무라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미라 무라키인데 처음에 지금은 이제 미라 무라키가 많은 분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미라 무라키는 굉장히 무명의 아까 제가 스타워즈의 새로운 시리즈를 리딩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 비교하는데 이 미라 무라키는 무명의 신예였습니다. 이 미라 무라키가 바로 그 선배였던 일리아스 치케고가 만들었던 GPT 1, 2, 3를 이어가면서 그 3를 개선해서 바로 챗 GPT를 만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GPT 1, 2, 3가 만들어질 동안 우리 실리콘밸리에 아주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성형 AI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GPT 1, 2, 3가 만들어질 때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도배졌지만 물리적 판단 능력을 인공지능에게 부여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새롭게 실리콘밸리의 Y 콤비네이터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투자회사가 있죠. 그 투자회사 회장을 하고 있었던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400명이 안되는 오픈 AI 스타트업의 CEO를 취임하고 첫 번째 했던 결단이 뭐냐면 CTO였던 일리아스 슈페버를 잠시 자리를 물리고 바로 이 무명했던 이 미라 모라키라고 하는 CTO 자리를 맡기게 됐습니다. 이 미라 모라키가 1년이 안 돼서 기존 GPT-3를 개선해서 챗 GPT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인터넷에 공개했고 그 챗 GPT가 이제 역사에 남은 그런 인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작품의 상황입니다. 한 2개월, 3개월 후에 작년이죠. 23년 1월달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미라 모라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바니아 출신이고 아주 기술적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신문입니다. 이 기사를 아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라는 기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IT 기술을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회사고 엄청난 천재들이 모여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부부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400명이 안 되는 오픈해야 그리고 누군가 무명해왔던 미라마라키라는 분이 하고 있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곧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 오픈 AI 챗 GPT 정도는 가볍게 제칠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그 당시 세계 IT 학자들 평론가의 전망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약간 다른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투자자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이런 AI 트렌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가 어떤 트렌드를 하고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투자자분이라고 하니까 투자자분들이 강의 말미에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래서 하나 찍어달라고.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고 저한테 기술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술력을 많은 사람인데 갑자기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놀랬죠. 아니 지금 어디에 투자하라 이런 위험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물론 받는 거 받듯이 회피해야 되는지 있다가 적당하게 되면 너무 재미가 없을까 하면서 어차피 제 앞에 계신 분은 프로 투자자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저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지라는 확신을 하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당분간 구글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연합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투자시켜라고 제가 하나를 찍어드렸죠. 그리고 23년 1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초죠. 24년 1월달에 제가 또
예, 부자산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맞췄으니까 올해 한 번 더 해달라. 이런 작년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잘 초대를 받으면서 저는 부자 잘 모릅니다 사실. 또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로 예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주가 그런 걸 보고 대충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오를 때까지 올라가지고 엔비디아 주가가 4천조에서 5천조 정도 사이를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 2천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하늘사가 우리나라 모든 주식 다 합치고 그2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또 강의를 하고 나니까 또 어떤 분이 하나 찍어요. 어디 그래서 제가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언제 떨어질까 지금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 GPU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경쟁사는 인텔도 있고 삼성도 있고 AMD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구축한 이 후다라는 걸 아실 것 같은데 후다라는 시스템이 쉽게 유심으로 소개가 돼서 엔비디아 찍어드렸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맞아가지고 아직까지 저한테 원방 그런 전화 안 오고 있고 내년 2월달에 다시 초대가 또 이제 찍어드립니다. 자, 이러한 챗 GPT의 GPT는 아시다시피 G는 제너러티브입니다. 생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P는 프리트레인입니다. 프리트레인. 그러니까 미리 약 5조 개의 문서를 미리 학습했다는 거죠. 미리 학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학습되지 않은 것은 다 못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듣겠지만 예전에 챗 GPT한테 최신의 정보를 묻으면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프리트레인 미리 다 학습했다. 그래서 학습한 거는 대답 잘하는데 새로운 정보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GPT의 T가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이었죠. 20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파고 이벤트가 2016년도에 보셨는데 그 2016년도 알파고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때뭐 알파고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바둑은 이겼지만 인간의 이 변화 불사가 자연은 앞으로 50년, 100년이 있어야지 해결됐던 말이다. 이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바로 그 알파고 이벤트가 벌어지는 무렵에 구글의 연구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글에 가면은 제가 구글에 그 식당에 가봤는데 진짜 지금은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열정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구글에 다 모여 있다. 제가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구경해 보니까 인도계, 아시아계, 북아시아계 모여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천재라고 보이는 구글 브레인이라고 하는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인공지능 연구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보면 제 밑에 제 좌측 상단에 머리 긴 사람, 이 사람이 인도 아시시 박수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머리 짧은 사람, 그 사람이 우스크웨이트, 제이콥 또 야콥 우스크웨이트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구글 브레인 공부를 진행합니다.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커피를 한잔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인문을 모르잖아요. 구글의 번역의 품질을 높이는 문제가 이 사람의 주된 관심사였고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글의 번역 품질을 높이나 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침을 할 수 있을까가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커피 마시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캐나다에서 발표된 아이디어가 어텐션이라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어텐션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셀프 어텐션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면 어쩌면 바벨탑 인류의 난제였던 언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라는 보여드리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리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이 프로젝트 할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하니까 8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저기 위에 있는 이 카메라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제 오른쪽에 있는 인터넷 그러니까 분명히 인터넷과 구글의 브레인의 친구 6명이 8명의 팀을 이뤄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그리고 약 1년 정도 걸려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고 아까 GPT의 T, 트랜스포머가 바로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인코더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인코더입니다. 그러니까 인코더로 우리가 예를 들어 I'm a student 이러면 이쪽 디코더 쪽으로 나는 학생이다 이러고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어떤 언어를 어떤 식으로 다 변화된다는 트랜스포머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립스라는 공식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나간다 교육 논문을 완성시켜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발표를 못했습니다. 나간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판넬이죠. 판넬. 이 판넬에 보면 124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발표를 할 수 없었고 판넬 하나를 주고 여기다가 뭔가 아이디어 한번 설명해 봐야 해서 판넬을 하나 좀 받았고 거기에 정식 문장과 자신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바벨탑 인류에 대한 지역 자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기 열심히 설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정식 발표를 못했으니까 2016년도 미스 인공지능학회 상 못 받았습니다. 그냥 아무도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발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상도 못 받고 주목도 못 받고 저렇게 대회에서는 학교에서는 부대접을 받았지만 이 트랜스포머라는 이 모델을 가지고 뒷부분 인코더 부분을 뜯어다가 그 당시 막 출발했던 오픈 AI라는 회사에서는 뒷부분을 가지고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막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 앞부분을 뜯어다가 버튼이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막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 커뮤니티 이름이 코딩 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딩 페이스가 약 6조 원, 커뮤니티는 6조 원 평가를 받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보면 8명이 보이죠. 논문에 보면 8명이 저자가 있고 이 사람들이 논문 제목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 우리 영국의 유명한 가수가 비틀즈라는 가수가 있는데 비틀즈 노래 중에 All You Need Is Love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런 가사에서 와서 우리는 All You Need Is Attention, Attention is all you need 하고 싶잖아요. 바로 그냥 이 부분 마시고 그 논문이 붙었고 나간다 제출했습니다. 아무도 주목받지 못했지만 끝난 뒤에 많은 빅테크들과 스타트들이 이 트랜스포머,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어를 개발했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LLM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논문에 별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money is all you need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GPT, 챗GPT도 한번 애들에서 5주 뒤에서 학습시킬 때마다 60억 그래서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10조 내지는 1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대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하드웨어, 엄청난 비용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논문의 별명이 money is all you ne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우리가 400명이 안 되는 사람이 천대를 거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이 4명의 인물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엄청난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이제 좌측의 사람이 샘 알트만입니다. 현재 지금 CEO를 맡고 있죠.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챗GPT를 리딩했던 미아 모라티가 알바니아 출신이고 캐나다에서 공부했습니다. 다 토머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재들은 전산학 전공도 물리학이나 인문학 이런 걸 전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또한 지금 인공지능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 분이 이제 추대 사장이고 네 번째 분이 일리아스 슈케버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일리아스 슈케버가 CPO에 물러나게 됐는데 이 사회에 뵙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을 잠깐 보자고 온라인 회의하자고 해서 잠깐 구글 미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글 미팅으로 회의하다 이사를 한다고 해서 샘 알트만이 오픈 AI의 오픈 AI의 창립 이력을 위배했다면서 갑자기 익스파이어 시켜버렸죠. 대표이사가 게임에 있습니다. 그 오픈 AI라고 하는 실리콘계의 작은 스타트업의 대표이사가 해임된 일이 아마 전 세계 아마 대부분의 뉴스와 SNS 카톡방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어떤 옛날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떤 사람이 5일 만에 보게 했는데 이게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CEO가 잠깐 물러나는 게 전 세계 이슈가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반대로 일리아스 슈케버가 우리 회사를 나갔습니다.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three things. First, we will start with why it's so important to us to have a product that we can make wherever they are. 시간에 이분이 미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예전에 미라고 같은 친구의 남자를 잘 몰랐는데 올해 5월달에 미라고 하시가 우리 옛날 스티브 잡스가 PT하듯이 조명에 나서서 발표한 제품이 바로 챗GPT 4 옵티라는 버전입니다. 저도 사실 그전까지 어떻게 하면 무료 버전을 받았다가 4 옵티라고 하면서 이 옵티라는 건 멀티죠. 인풋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이런 영상을 받고 또 아웃풋으로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이미지 그래서 엔드엔에 멀티 모달이라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저도 유료로 옵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대화 거래가 있고 중간이 현재 GPT-4입니다.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에 발표되고 예상되는 5 버전은 엄청난 대화고 밑에 보면은 지금 작은 동그라미가 현재 버전이고 큰 동그라미가 지금 챗GPT 5로 예상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오픈 AI의 어떤 성공의 기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죠. 사티아 나델라가 10년 전에 CEO로 부임한 이후에 엄청난 주가가 6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가 했던 결단 중에 하나가 기터브라는 사이트입니다. 기터브는 아시죠? 오픈소스를 관리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처음에 이 사티아 나델라가 오픈소스 사이트를 유수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지금 또 박살내고 지원해서 다소 유료화하거나 폐쇄하고 이렇게 예상을 해서 사티아 나델라가 여러분들 절대 여기서 유료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개발을 돕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도대체 무슨 꿈꾸기가 있어서 저는 하실 건데 이제 챗GPT가 또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챗GPT나 클로드 이런 걸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작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우리 사티아 나델라가 어떤 논리로 기토를 인수했는지 이제 알게 되죠. 자, 아까 분들 얘기했었는데 오픈 AI의 원래 개발 부사장은 물리학 전문가입니다. 다리와 두 사람 다 됩니다.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너무 오픈 AI가 상업적으로 된다 이렇게 나가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엔트로피라고 붙였고 그 서비스명이 우리 정보 통치 이론을 말하는 클로드 샤먼이라고 하죠.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말하는 서비스명이 클로드입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우리나라 구글, SKT 투자를 받아서 만든 게 바로 클로드고요. 이제
3.5가 발표했습니다. 이 그룹 3.5가 특히 개발 역량에 있어서는 챗GPT 공기를 가볍게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그런 개발이고 그 외에도 엄청난 역량을 보여줘서 올해 5월달과 6월달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나왔는데 진짜 엄청난 비약적 발전을 생성해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퍼플렉시티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글을 한다는 것은 구글에서는 얼마나 전 세계에 있는 좋은 사이트 정보를 찾아주는 건데 이 아랍인들하고 하는 두 사람이 내는 퍼플렉시티는 LLM 아이샤나 PPT를 사용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찾는 시작하다 그 정보를 기가 막히게 정리해서 나한테 완성 거의 완성되는 그런 서비스죠.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SK도 필요하고 있고 그리고 나마 아시죠? 이 메타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나마가 이렇게 스탠포드에서 알파카 버클리에서 비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경량화된 모델로 만들어왔습니다. 나마 알파카 비쿠다 이렇게 다 남미에 이런 동물들 여기 계신 분 저처럼 다 구별을 못하고 어쨌든 잘 구별 안 되는 동물들이 됩니다. 자, 이 생성형 AI의 특징이 뭐냐면 생성 AI는 기본적으로 언어 멀티모달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이미지, 영상이 인풋이라서 반대로 멀티모드가 문자로 나오는 작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언어를 안 쓰는 그런 산업군이 없잖아요. 모든 우리 오피스가 다 언어에 관한 거다 보니까 이 생성 AI가 과거의 인공지능과 다른 것은 뭐냐면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인터넷을 사용해서 인류가 엄청난 혁신을 가져온 만큼 이 생성형 AI는 엔드엔드 인풋과 아웃풋이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특히 언어적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 산업이 없다는 저희 보시면 있지만 모든 금융, 엔터테인먼트, 제조, 법률, 특허, 저도 지금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분야가 없이 인터넷에 보급하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적으로 보면 모든 산업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러한 LL 생성 AI는 기업에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있습니다. 하나는 파인 튜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예를 들어서 5조 개의 문서를 이미 학습했던 그 LLM을 가지고 우리 도메인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키는 거고 이것을 파인 튜닝합니다.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소화를 시켜서 말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말을 그럴듯하게 잘 말해주는 단점은 역시 학습에 한다는 게 있으면 학습 안 시킨 것은 답을 잘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죠. 이런 파인 튜닝 방법이 있고 하나는 RAG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LLM 이런 모델의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종대왕 웹폰 사건, 세종대왕 아이폰 사건처럼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 정보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할루시네이션 이것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페이스북에 있던 엔지니어가 패트릭 루이스라는 엔지니어가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상위에 보면 수많은 문서들을 인덱싱하고 층킹이라고 해서 잘게 나누어서 결국에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걸로 만듭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제일 가까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답을 찾아서 내가 던진 질문을 조금 확장해서 그리고 나서 LLM에 물어서 최종 답을 얻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내가 학점 80점인데 80점 받았는데 졸업할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아무리 대단한 챗GPT도 전 세계의 그 수많은 대학의 그 졸업 요건을 알 수가 없죠.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A 대학의 학생인데 80점 지금 졸업 필수 따는데 졸업 가능해? 라고 물으면 그 벡터 데이터를 뒤져서 A 대학교의 학칙을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점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다고 하면 80점 받아 졸업할 수 있어가 그 벡터 데이터를 뒤져서 프롬프트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가 100점 받아야지 졸업할 수 있는 한점 80점 받았다. 졸업할 수 있어라고 질문이 오그멘티드 되는 거죠. 처음에 벡터 데이터를 뒤진다는 게 있어요. 리트리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R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추가된다, 확장된다고 해서 오그멘티드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질문이 확장된 질문을 ChatGPT나 다른 LLM이 답한다고 해서 RAG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RAG 강점은 무엇보다도 어떤 새로운 지침이나 규정을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챗GPT라는 LLM의 가장 큰 단점이 할루시네이션을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최신 정보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게 되면 최신 정보를 계속 개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포플렉시티가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답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기업에서 도입하는 방법은 바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바로 파인 튜닝을 하거나 RAG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있고, 대부분의 근데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은 정확도가 거의 95% 넘어야 되기 때문에 RAG 방식이 더 선호적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정답은 파인 튜닝과 RAG를 융합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RAG 방법 아키텍처의 핵심은 벡터DB라는 거죠. 우리가 RDB, OSQL 들어보지만 새롭게 이 벡터DB라는 게 나오고요. 이 벡터DB에 이렇게 많은 순수 벡터DB가 기존의 RDB나 벡터D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들이 벡터한다는 것은 다처럼 공간 내에 위치시키는 거고,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다처럼 공간 내에 비슷한 위치를 찾아주죠. 예를 들어서 저는 고향이 경상도에서 짜장면 말고 짱깨라고 비속어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DB에서는 짱깨 하나도 이렇게 하면 짜장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동성이 아니지만 바로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짱깨라고 말해도 짜장면이 비속어라고 유사어 검색이 되는 그런 DB가 바로 벡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RTB에 쓰시는 지난 4, 50년 시간이 인공지능 시대 때 자연어처럼 유사어로 검색되는 그런 벡터 데이터베이스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하이퍼사이클, 같은 어의 하이퍼사이클이라는 매년 발표되는 소표를 아시죠? 지금 생성의 AI가 가장 지금 피크에 지금 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생성의 AI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언어는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기업 조직, 관리자, 공공조직, 군조직, 은행, 엔터테인먼트, 가리잖아요. 그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인풋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모든 멀티 형태가 되고,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모달이 되는 생성의 AI는 인터넷 못지않게 지금 우리 삶에 우리 산업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트에서 발표한 하이퍼사이클도 지금 가장 핫한 생성의 AI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오늘 이제 기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감사합니다. 물론 생성형 AI 등장과 변화에 대해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편한 후에 어떤 싶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 강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해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이현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강연을 주실 이현석 교수님은 한국폴리테크대학 서울광석 캠퍼스 빅데이터 교수 되시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신문 전문위원과 여러 학회의 이사로 두루 활동하고 계십니다. 빅데이터와 AI 적용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강연을 오늘 맡아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포리테크대학 수원방송국수 이영동 교수입니다.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AI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하고 전공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아까 사장님께서 제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 소개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빅데이터 이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공 사례, 처리 과정, 그 다음 요새 K-PASS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 잠깐 설명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빅데이터 이해입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빅데이터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포탈 사이트 검색해보면 되겠죠. 네이버 사이트에 있는 뉴스 가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PED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금융사인 NH금융도 빅데이터라든지 AI를 활용해서 기업 심사 전략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지자체, 고양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회의 어두운 면에 있는 공공복지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고 새로운 가치 및 기술들이 창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제 혹은 오늘 좀 전에 가장 많이 사용한 글이 어떤 거 사용해보셨어요? 유튜브죠? 저도 여기 밑에 KT 타고 오면서 유튜브 보면서 왔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다들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써보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런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틱톡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 해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클릭한 좋아요라든지 그 다음에 최고예요, 하트, 기타 등등 많이 클릭해보셨죠? 그런 정보들과 그 다음에 릴스를 보다라는 릴스 시청 시간,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추천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인스타그램의 내용을 좀 캡처한 건데 제가 좀 먹은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마치 좀 찾다 보니 이렇게 자동으로 추천되는 자기의 취향과 성향에 맞춰서 추천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빅데이터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빅데이터의 정의를 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가설라든지 리서치,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빅데이터 정의학 표준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IT 기술의 표준을 정의하는 게 TK니까요. 그 TK에서 정의하고 있는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다들 엑셀을 써봤죠. 엑셀에 있는 그리드 형태 데이터 구조, 그 다음에 혹은 논문을 한번 써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SPS라고 해서 통계학에 사용되는 도구, 이런 도구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IT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IT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다들 써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라클이라든지 마리아디라든지 MSSP라든지 이런 형태가 명확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도구를 우리는 기존의 관리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빅데이터는 처리하기 강대한 양의 데이터고 형태가 정형, 명확하게 있는 구조와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엑셀, SPS, ID와 같은 도구를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형 데이터는 ID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 그다음 페이스북에 올라간 음악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사용된 댓글이라든지 게시글 이런 정보들을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형태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은 데이터,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HTML, XML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성립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빅데이터를 사용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이 우리 표준 크게 5가지 단계로 정의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그 다음에 저장하고 저장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처리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분석, 시각화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 트렌드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랑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있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말 그대로 빅데이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자원이 워낙 좋아야 되겠죠. 근데 기업들은 이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AWS라든지 애저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의 GCP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로 새로운 가치도 만들어내고 있고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분석할 때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요새 빅데이터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같이 융합돼서 좀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이 빅데이터 특징을 정답은 없어요. 이게 매년 소프트웨어 공학자들이 계속 뭔가 한 개씩 추가합니다. 맨 처음에 IBM에서 빅데이터의 특징이다라고 할 때 B가 말 그대로 규모가 크다. 데이터 형태가 다양하다. 이 빅데이터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3V로부터 빅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정의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씩 늘어납니다. 제가 정의한 것까지 5V까지 있는데 요새 소프트웨어 공학부에서는 7V까지 나와요. V자에 따라서. 아무튼 IBM에서 정의한 3V를 시작으로 해서 이거 말고 빅데이터는 정확해진다. 빅데이터에 나온 분석 결과가 잘못되면 의미가 없다. 라면서 4V가 나오겠고 또 그 데이터를 뭐 할 거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5V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데이터가 알고 계신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빅데이터가 왜 생겨나냐? 이제 우리 의문이 나오겠죠. 가장 간단한 이유는 IT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우리 지금 핸드폰 사용하실 때 스마트폰 아니신 분 거의 없죠. 그리고 우리 언제 어디서든지 카메라에 사진을 찍고 음식 사진과 혹은 가족 사진, 연인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팀원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죠. 밥 먹었니? 잘 있니? 어떻게 지내니? 이런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IT,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하고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가 활성화되고 있고 요새는 여기서 IT 기술이 다 알겠지만 IoT 같이 IoT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대한 형태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강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구현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을 시작되는 빅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드린 것처럼 표준에 말할 때 형태가 정형, 반정형, 비정형 저희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형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본다는 거는 형태가 명확한 정형 데이터는 광경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같은 엑셀을 의미하고 있고요. 반정형 데이터는 XML, HTML에 있는 텍스트
기술을 우리는 보통 반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있고,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문서, 뭐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이 올린 글이라든지 이미지, 동영상, 음악 이런 형태가 없는 것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파원에 다니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서 요거하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냐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말도 있고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원차 뭐가 차이가 있니? 뭐가 다른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 빅데이터가 뭔지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리 제품은 처리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분석 대상 데이터 자체가 규모가 매우 큰 대규모 데이터가 되는 거고,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때 우리 어디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에서 물건 구매하는 때 고객만족 설문지를 많이 해보셨죠. 쉽게 생각해서 설문지 분석하는 쪽으로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 데이터 유형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아까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 비정형, 반정형 이런 데이터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었고, 데이터 분석에서 말하는 데이터는 주로 엑셀이라든지 SQL 같이 그리드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처리 속도는 당연히 실시간 또는 대규모 병렬 처리가 필요하겠죠. 대규모 병렬 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은 못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되는 기술들은 빅데이터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옛날부터는 하도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 스파크, 그 다음에 앞서 비디오에서 잠깐 나왔던 노엑스라든지 요새는 카프카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엑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엑셀이라든지 시각화할 수 있는 태블러라든지 강경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수 있는 SQL이라든지 간단한 분석할 수 있는 파이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보다는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 머신러닝 많이 활용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구성한다든지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리포팅, 마케팅, 판매 데이터 분석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요구되는 기술은 당연히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비전형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능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방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산 처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통계라든지 시각화,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이 능력 정도가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데이터가 큰 양이 많기 때문에 구성은 컴퓨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저용 데이터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PC 혹은 노트북이라든지 간단한 소프트웨어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정의를 알고 있어서 왜 이렇게 다른지 알겠죠. 데이터와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분석과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러분들 책이나 이런 거 보게 되셨으면 꼭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데이터는 21세기의 서부다.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빅데이터 워낙 중요하고 강조돼야 될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데이터는 21세기의 서부다라고 말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이 표현이 현대사의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된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새는 우리 서구가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것처럼 데이터는 현재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아까 비디오에서 말씀하셨던 LLM이라든지 이런 걸 구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빅데이터 기술들이 되는 거고요. 스피치할 때 데이터
데이터는 21세기 서구다. 라는 키워드를 주고 이미지 한번 만들어봐. 라고 했더니 잘 만들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재밌는 거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빅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서류랑 빅데이터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서류도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서류 가지고 검유 만들고, 기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섬유라든지 우리가 막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마시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다 활용되듯이 이 빅데이터도 가공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지만 적절히 처리되고 분석하게 되면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된다는 게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서류는 고갈되는 유한한 자원이지만 데이터는 고갈될 이유가 없죠. 신기하게도 요새 뉴스 보면은 서류 고갈된다라고 하는데 고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서류는 유한한 자원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가 우리가 통역 기술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과 이전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나 표로 간단하게 작성을 한번 해봤어요. 빅데이터가 없는 세상은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 개념이 나오기 전에 예전부터 했던 그 방식들이에요.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대부분 다 경험을 가지고 직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가 보유한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있는 세상에서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분석 기술도 많아지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 다들 넷플릭스 보시죠? 참 재밌는 영상들을 알아서 잘 추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새 명절 때마다 밤새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개인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팩터 분석이라든지 유사한 분석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사회적 변화가 데이터 활용으로서 인공지능, 자동화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들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 쪽에서는 요새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것도 인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 그냥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기업 비전을 된다라는 멘트를 크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다른 건 까먹어도 노멘트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크게 적어놨어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빅데이터 적용 사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GPT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빅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아까 기존 선생님 말씀하셨겠지만 LLM이라는 얘기는 요새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가장 큰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PT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언어 LLM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GPT 같은 경우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전 세계 다양한 언어와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은 사람들이 대학 패턴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GPT 같은 경우를 구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과 우리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돼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향의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H100, 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죠.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픽 카드를 구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을 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애들라든지, NCT라든지, 카카오에서 카카오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걸 가져다 써야 될 거고, 그 환경에다가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저장한 걸 가지고 학습 모델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LLM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LLM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텍스트 데이터 셋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좀 훈련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새 제가 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메타에서 만든 나만한 모델을 비교해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요새 좀 자주 많이 보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요 올해 초 4월달 같은 경우 이 빅테크 기업들이 난리가 났었죠. 4월달에 나만 3.0 버전이 나오게 되었고 그거 나오자마자 2주 뒤에 앞다퉈서 오픈 AI랑 그다음에 구글에서 바로 새로운 모델 GPT-4, 5가 논의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제미나이 버전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고 새롭게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만 같은 경우가 가장 열심히 인공지능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공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마 3.0 버전이 이번에 4월달에 나왔는데 3.1, 3.2 그 다음에 지난주 12월 6일인가요? 12월 6일날 나마 3.3 버전이 나왔죠. 자기네들 말로는 GPT-4를 이길 수 있다라고 런칭을 했었는데 그거 아무튼 요 나마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마 3.1 같은 경우는 405B, 3.2 같은 경우는 1B, 3B 이런 식으로 많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 수가 많아질수록 여기 파라미터 수라고 405B 이게 빌리언의 약자고 약 4,050 파라미터겠죠. 50만 개의 파라미터가 되겠고 50억 개의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계산이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 파라미터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요구되는 컴퓨터 자원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마 3.2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수를 1B, 3B로 확 줄였습니다. 요새 특징 중에 하나가 정확도 적당히 맞으면 된다. 차라리 정확도 높이려고 모델 호소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의 적당한 결과만 나오면 된다라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추세가 봐요. 그래서 아마도 요거에 맞춰가지고 모델 파라미터를 확 줄여줘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LLM 관련해서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항상 많이 나와요. 혹시 여기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오송은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서울 그거 어디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기가 힘들죠. 그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심하죠. 거기에 높은 수준의 전압, 고압선이 들어가면 개인 내부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 관련된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구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거 잠깐 자문위원 들어갔을 때 야, 굳이 구글에다 안 하고 떨어지니 우리가 죄송하지만 지방 쪽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어떠냐, 굳이 꼭 구글에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주요 기업이나 서비스하는 기업이 사용층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지방에서 네트워크가 있다는 물리적인 시간상 좋지가 않다. 그래서 무조건 다 서울에 지정을 나가요. 그래가지고 짓고 싶어하는 못 짓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데이터 포냥 이런 게 있겠죠.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자기의 동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습 데이터에 들어가게 될 때 AI도 마찬가지로 포냥된 사고를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짜뉴스 얘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진짜 그게 있나라고 궁금했더니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졌다라고 해가지고 가짜뉴스가 보다폰 데이터 검색하니까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LLM 관련해서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많이 나오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LLM 최근 기술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해서 제가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 3.2버전부터 파라미터 수를 줄여지는지 모델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요거를 왜 출시되냐라고 했더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확도가 굳이 너무 높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파라미터 수 많아봤자 의미 없다. 적당한 수준의 파라미터를 가진 적당한 LLM이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버전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용어를 SLM이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영어로 봤을 때
스포일러가 붙는 게 맞나 모르겠으나 미국 사람들이 만든 말이니까 문법상의 문제는 없겠죠. 아무튼 정형화된 LLM에 관련된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나라가 1, 2, 3기 파란뜻을 확 줄인 모델을 리리즈에서 배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다른 LLM보다는 컴퓨터 성능이 조금 작아도 돌아갈 수 있는 SLM 쪽으로 이제 모델 개발하라라고 하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제는 SLM으로 많이 가는구나. 그리고 나라가 모델 변화에서도 가장 크게 정량 SLM을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피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부분 쓰죠. 오픈AI 같은 경우 MX 투자 받아서 MX 레저에 돌아가고 있다. 이거 다들 아시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피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팅 장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고성능 GPU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클라우드라는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아마존, 구글, MX, 네이버라든지 NHN, KT 이런 데에 있는 서비스들을 우리는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서비스를 만들고 혹은 모델을 만들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꼭 기억하여 주셨으면 말씀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는 향후 의존적이라 이제 세계는 떼야 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GPT 만들었을 때 멸망했었잖아요. GPT와 같이 이런 혁신적인 기술에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클라우드는 핵심 운영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공차에 재밌는 게 뭐 있을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축구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모양에 대해서 축구적인 분석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검색하면서 오랜만에 8시 뉴스를 한번 봤어요. 그때 얘기한 사례가 궁금해서 SBS 8시 뉴스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요 강의 자료를 한번 만들었거든요. 얘네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해요. 어떤 거 심판하나 봤더니 GPS 데이터, 즉 이동거리나 스프린트 횟수라든지 세부 속도 이런 거에서 한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지금 깜짝 놀라게 말이 되나 싶었던 내용인데 평균 스프린트 속도가 35km거든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빠르죠. 그리고 공 소유리 패스 데이터, 패스가 얼마큼 성공했는지, 패스 거리 가능, 그 다음에 슈팅 데이터, 슈팅 각도와 성공률을 분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나라고 했더니 스프린트 빈도와 위치 데이터를 통해서 상대 수비수의 빈틈을 공략하는 전략들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도 하나입니다. 경기당 소모되는 체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경기에서 훈련량을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프린트, 워낙 스프린트가 많은 양의 체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빈도를 기반으로 해서 휴식 시간도 조절하고 있고, 실시간 피드백을 준다라고 해요. 소식과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교체 시점을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정말 이런 분석을 진짜 하구나라고 해가지고 토파스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손흥민 선수라든지 기타 등등 선수들의 활동 범위라든지 반경들을 얘네가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경기 끝난 다음에 한 48시간 이후에 공개가 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한번 봤더니 경기 다 하는구나. 플레이 시간부터 유스 킹스, 드리블 시도, 골 터치, 정확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역시 프리미어 리그는 다르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그 다음에 빅데이터 전공 사례는 요즘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시죠. 혹시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없으실 거라도 스마트워치가 뭔지 알죠? 저도 잘 쓰고 있고요. 이번에 갤럭시 워치 7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아무튼 스마트워치 수집의 주요, 수집의 주요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심박수라든지 그다음에 걸음수 활동량, 수면 데이터, 산소 포화도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샘플은 어떤 헬스는 제거 건강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구나. 이제 갤럭시에서 이렇게 워치에서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헬스케어에서 데이터 관련 건강 관리를 많이 하죠. 저 같은 의사 건강관리 질병 예방이라든지 워치를 끼고 있다가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알람도 띄워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심박수가 이상하다고 검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목표 저혈압을 살펴보면 움직여라 해서 알람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 예방 예방식으로 워치 세분수 운동계 생각하고 수면 무호흡증을 감지하는 기능이 생겨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무호흡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기능도 나오고 심혈관 질환 조기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이 많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 운동할 때 실시간 심박수 자동 기록하잖아요. 갑자기 심박수가 수영 같은 거 하게 되면 150, 170까지 뛰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 심박수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칼로리 소모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같이 주고 있다. 워낙 요새는 워치가 일상화되고 있고, 이제는 필수 물건같이 쓰이고 있다 보면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빅데이터 처리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처리 과정 5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혹시 첫 번째 단계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해주셔서 그랬어요. 그 다음 2단계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3단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처리. 네. 네, 맞습니다. 수립,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답변 안 하시고 저희는 다행히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 처리 과정에서 어떤 기술이 있고 특징이 뭔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과정도 말씀드렸지만 수립,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이 5단계로 구성이 되고 있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단계별로 효율적인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데이터 수집 단계, 말 그대로 데이터 원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웹이라든지 센서, IoT 기기라든지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우리 보통 데이터 수집이다라고 하죠. 예전 같은 경우 이태를 많이 하셨어요. 이태도 하나의 데이터 수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IT 중에 잘 아시던 해석돼요.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쓴다든지 API를 쓴다든지 혹은 로고 수집을 위해서 요새 EAK를 많이 써요. EAK라든지 플론이라든지 아니면 카프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는 넘어가세요. 파이썬 툴을 통해 가지고 웹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가 해석하는 일반적인 수집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저장 두 번째 단계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저장을 할 때도 빅데이터 저장도 빅데이터 전용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빅데이터 저장이다라는 얘기를 하나 보통 그렇지는 않긴 하죠. 아무튼 전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고 비전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몽고DB 다른 서비스에서 OSQL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은 OSQL 데이터베이스로 몽고DB라든지 카사드라든지 이런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분산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서 제공되고 있는 HDFS라든지 아마존에서 만든 S3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쓴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저장 기술들이 결국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간단한 이해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드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하드 같은 경우는 큰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면은 디폴트 값이 128MB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12 정도의 크기의 파일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들을 기본값이 정해진 128바이트끼리 쪼개진 거 우리는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록들을 데이터 로그에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을 할 때
보통 상중하를 디폴트로 사용을 합니다. 혹시 왜 상중하 쓰는지 아세요? 빅데이터 부분, 데이터 저장할 때왜 이중화가 아니고 상중하를 디폴트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디폴트가 상중하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선은 데이터가 분할되어서 데이터 처리할 때 여러 개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조합을 하거든요. 사용자가 많아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군데에 있어야지 블럭의 모두가 거리가 줄어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분실됐을 때 하나가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 열심히 시스템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실 거고, 빅데이터 같은 사용자가 어느 정도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복구되고 있는 중간에 나머지 두 대를 돌고 있는데 그 두 대 중에 한 대는 복구가 이렇게 복사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한 대가 액티브가 되는데 혹시나 그 사이에 한 대만 하고 이중할 경우 복구라든지 복사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 그거 한 복구데이터를 주고 싶잖아요. 이거를 상충하는 경우가 하고 있습니다. 처리수를 향상하다든지 복구 장애에 대해서 보통 하루는 리포트까지 상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플랫폼 저장된 단계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쉽게 혹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는 처리 과정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도구로는 하드 같은 경우는 웨이비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파크라고 해서 인메모리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씁니다. 카프카 같은 경우는 수집할 때도 쓰기도 하고 처리할 때도 카프카를 좀 많이 활용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프레임도 있고 ETL 도구들이 처리 도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요새는 가장 크게 많이 활용되는 기술이 카프카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하드라든지 스파크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카프카 사용량이 워낙 증가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카프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 만든 회사에서 카프카로 적용해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서 국내 레퍼런스 생기다 보니까 요새 기업들이 카프카를 기반해서 빅데이터 처리를 좀 많이 하는 추세로 좀 변화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이거 보통 통찰의 원인을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 통찰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은 패턴이라든지 트렌드, 예측 모델을 생성한다라고 보고, 빅데이터 쪽에서 처리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이 분석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 도구는 파이썬 R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파크에서 제공되고 있는 ML이라든지, 구글 빅터리, 디너밍 프레임워크에서는 펜서플러라든지, 메타에서 만든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의 고객님이 될 수 있고, 사장님이 될 수 있고, 분석된 결과를 이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보고할 수 있는 형태 시각화를 해야 되고요. 보통 코드 기반 시각화는 웹소스라든지 세부를 쓴다든지 아니면 태블라든지 파워 BI 이런 거에 가능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 데이터 시각화가 되겠죠. 이쁘죠? 이런 식으로 분석된 결과를 고객님께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시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관심을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걸로 전부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K-PASS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공기관 사업하시는 분들도 요새 이슈가 돼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K-PASS거든요. K-PASS가 쉽게 생각해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슈예요. 공공기관에 적용된 프로그램들은 클라우드 놀이라라고 2022년인가 3년인가요? 클라우드 컴퓨팅법이 제정되었고 그거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클라우드 기술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파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 K-PASS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하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했고 그 이하가 뭐하는 기관인지 아시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다 아시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만드는데요. 거기서 클라우드 플랫폼 표준도 만든 거예요. 그게 그냥 K-PASS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행사를
오래 합니다. 뭐 행사가 홍보하긴 한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이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동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 들어보셔도 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익에서 주관하고 있고 이하에서 주최랑 오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홍보하지 말씀드리냐 하면은 웬만한 연사들이 좋은 분이 오는 게 아니라 엄청 좋으신 분이 오세요. 그분이 오니까 이거라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요. 혹시 쿠버네티스는 혹시 아세요? 많이 들어봤죠? 쿠버네티스 만든 재단이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쿠버네티스 만드는 옥수수 만들 때 그게 CHF예요. CHF라고 해서 리눅스 재단 산하 재단이 CHF에서 쿠버네티스를 개발하는 걸 지원했었고 CHF를 보급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쿠버네티스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 데가 가이드 아니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가 CHF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조연설을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하에서 좀 어렵게 오셨어요. 중국에 크리스탄이라고 해가지고 케이스탄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CHF 아시아 지역 디렉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아에서 조성될 수 있는 CHF 기술에 대한 방향성 이걸 잡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요거 한번 온라인 하니까 가서 들을 필요 없고 온라인으로 같이 하니까 이걸 한번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새 또 공공기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케이팝스, 그다음 쿠버네티스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방향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을 이때 저도 한번 발표해요. 그래서 제 홍보도 했죠. 넣어봤고요. 그래서 저도 발표 여기서 생략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최적화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한 발표 내용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랑 NHC 클라우드랑 같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한 이유는 비용 또 동일한 리소스를 가지고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다가 렉을 하나 만들어보는 렉을 하는 사례를 좀 공유하는 걸로 잠깐 발표합니다. 혹시 비교현설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 보시고 혹시 시간이 되면 동상을 책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짝 정보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없으시겠죠? 질문이 되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시면 이현정 교수님 바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